북한 최고 특권층 집안의 고려항공 승무원이 베이징 공항 화장실에서 15년간 입었던 유니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항일발 치산 후손이자 당 중앙위원 딸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위부 수행원이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딸이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무역총국 책임자였고 어머니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성악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셨고요. 북한에서 이런 집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명절 때면 다른 집들은 배급을 기다렸지만 우리 집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날이면 만두를 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집안이다.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 30층 아파트에 살았고 특각이라는 특별 상점에서 중국산 쌀과 일본산 과일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했고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5년 차였죠. 평양 베이징 노선을 맡았습니다.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특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오빠가 군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위총국 대좌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넌 참 운이 좋은 거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왜 운이 좋다는 말이 슬프게 들렸을까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호텔.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한글 자막이 보였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보는 건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음량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방역이 너무 느슨해요.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얼굴도 안 가리고 정부를 욕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다간 세대가 수용소에 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멀쩡히 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은 그걸 전국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또 뉴스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살고 남조선은 굶주린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본 게 진실이었고 제가 믿었던 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역 사업이 멈췄습니다. 외화 수입이 끊겼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없으면 권력도 없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일본산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친구 윤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우리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들었습니다. 윤미 아버지가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체포되었다고.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미네는 우리보다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손자였습니다. 당중앙 정치국이었습니다. 그런 집안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인민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미네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야 했습니다. 들지 않으면 의심받으니까요. 윤미네 아버지는 인민의 배신자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높은 지위도 소용없습니다. 충성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도 언제든 윤미네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못 삽니다. 여기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2022년 여름,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들어왔어. 무역거래 내역을 조사한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비리 조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무역 일을 하면서 깨끗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화를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거래도 해야 했으니까요. 오빠가 군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위에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선이 그어졌어. 그날 밤 가족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2주 후 베이징행이 잡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이 땅에 갇히는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요. 혼자서요. 가족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는 군인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되었을 테니까요. 저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집 안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달러가 있었습니다. 몰래 5,000달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났던 조선족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을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베이징 올 때 얘기하자. 2주 동안 가족을 보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어머니가 반찬을 떠주셨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고 오빠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저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떠나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는 저를 막을 테고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질 테니까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고려항공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요. 비행기가 베이징 수도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기내식 카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보이부 수행원이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와. 10분 후에 여기서 만나자.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수행원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유니폼 재킷을 벗었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평범한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5년간 제 정체성이었던 고려항공 배지가 재킷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첫 비행 때 달아주신 거였습니다. 손이 배지로 갔습니다. 떼어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니폼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자였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반대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자동문이 보였습니다. 50m, 40m,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리에진, 보이부 수행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뛰면 안 됐습니다. 뛰면 눈에 띕니다. 리에진,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이제는 뛰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빨리요. 브로커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수행원이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브로커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시간 걸려요. 진정하세요. 물을 마셨지만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안전해요.
하지만 나오면 중국 공안이 잡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 10m.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보호구역. 작은 방 하나가 제 세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안도감에 잠만 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 북한 보위부도 베이징에 사람을 풀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창문 밖 베이징 거리가 보였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최소 3개월은 걸려요. 서류 절차도 있고 중국 정부와 협상도 해야 하니까요. 3개월. 이 좁은 방에서 3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대사관 직원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당신을 송환하라고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역자 리에진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호할게요. 중국 정부도 강제 송환은 안 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꿈속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끌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개 처형장이 보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2달째, 더 견디기 힘든 소식이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 소식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어요. 비리 혐의하고 딸을 탈출시킨 혐의도 추가됐대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 이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건 배신자였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울게 만든 딸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요? 이게 자유인가요? 이건 감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3개월째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국 경유로 한국 가는 게 확정됐어요. 일주일 후 출발이에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체제가 바뀌면 그때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진 거라곤 여권과 옷가지뿐이었습니다. 고려항공 배지는 베이징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가족 없이, 과거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벽 4시 대사관 뒷문이 열렸습니다. 외교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에 검은 필름이 붙어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달렸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 전 이곳에서 도망쳤던 그 공항이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건넸습니다. 태국 국적으로 된 임시 여행 증명서였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걸로 방콕까지 가세요.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한국 여권을 받게 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갔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받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안이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걸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방콕 행편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륙할 때까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올라와서 저를 끌고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조로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리에진 씨 맞으시죠? 눈물이 났습니다. 4개월 만에 누군가 제 진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펼쳤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고 제 이름이 있었고 국정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보는 글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편이었습니다. 고려항공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파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6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것을요. 어떤 곳일까요? 텔레비전에서 본 그 자유로운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모두 평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곳에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 다녔습니다. 공항 곳곳에 프리 와이파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보였습니다. 김정은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수령님 사진을 검색하고 있다고요? 체포되지도 않고요? 남자는 태연하게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이게 자유였습니다.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생각의 자유였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문을 연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 도시락, 라면. 가격표를 봤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내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배급을 기다릴 필요도, 특각 출입증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걸 고르면 됐습니다. 이것도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인터넷 쓰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이파이, 배달앱. 새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정착한 지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있다는 게요. 핸드폰으로 북한 뉴스를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평양 날씨를 검색합니다. 오늘 평양은 영하 5도랍니다. 가족들은 추울 텐데. 어머니는 괜찮으신지, 아버지는 감옥에서 견디고 계신지. 밤마다 꿈을 꿉니다. 통일이 되는 꿈을요. 판문점 철조망이 무너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꿈을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꿈을요. 일어나면 베개시시 젖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와야 했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이 평화를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북에 남은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동포들을요. 저는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쉽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가족과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